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실한 한량 김선생입니다. 네, 실증 내는 한량이지. 실한 한량으로 갑시다 이제. 자꾸 이걸 이미지를 변신롭게 하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네. 저희가 오빠 생각을 너무 들려드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늘은 이제 오늘의 빠따로 준비를 했는데 30대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야, 한숨 나옵니다. 약간 정말. 실제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네. 김 선생이 먼저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네. 아이고. 진짜 깜깜하겠네요. 보는 제가 다 깜깜하네요. 네. 아니, 이 사람은 경력이 2년간 일을 했던 신입이라면 왜 이래? 2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 회사에 신입으로 온 거겠죠. 2년 동안 이러면서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회사는 어디야? 나 좀 입사하자. 친족. 아빠 회사. 그럴 수 있잖아. 일단, 어떻습니까? 뭐, 회사 생활을 이제 다년간 하셨던 우리 김 선생의. 이런 신입이었다.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요? 혹시 내가 이런 신입이 아니었을까? 정말로? 왜 나만 나타나면 우리 팀장 형들의 표정이 안 좋았을까를 지금 다시 한번 떠돌려보게 됩니다. 그래요? 의외로 자기 반성적 모습. 일단 저는 그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서 눈에 팍 와서 박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 가지는 뒷부분에 보면, 그럼 전 애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라는 데서 애가 눈에 팍 들어왔어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죠. 애가 아니다. 그렇지. 애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니까 문제일 수 있고 그러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같은 문장에서 컨트롤이라는 표현이 걸렸어요. 30살 넘으면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래. 네. 누군가를 교육해가지고 뭐 계도하고 바꾸고 이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라. 그렇지. 그 두 가지를 바꾸지 않으면 맞아. 이 친구가 애라고 생각하시고 고치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맞네. 안 바뀌어요. 그럼요. 어른이에요, 그 사람도. 글쎄요, 저는 심플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3개월간의 교육기간이 있으면 해보고 나서 안 되면 최저점 주면 됩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가 교육해봐 했던 이 담당 사원,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이 최저점을 줬다. 네. 그러면 바로 잘립니까? 다른 사람들도 평가하는 거 아니야? 보니까 전담 마킹을 시킨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교육시켜봐. 그리고 전적으로 웬만한 네 평가에 따를게.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럼 그 3개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 3개월은요. 지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을 좀 가려서 갈라치기를 해볼게요. 네.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이 친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로 갈라쳐서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일단 꺼내지 마십시오. 그건 좋지 않고 업무 교육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다. 업무 지시 영역이다. 그러면 조목조목 지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보죠. A, B, C, D, E까지 일을 시키면 A를 했는데 왜 나머지를 해야 하냐고 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급자로서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게 A부터 E까지를 다 해야 완결된 한 가지 업무일 수 있거든요. 근데 A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또 누군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자기한테 맡겨진 A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 업무의 끝은 A부터 E까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 무엇까지가 나오는 게 일의 끝인 거잖아요. 그거를 교육을 해야 돼요. 못 알아듣는다. 그리고 저는 A만 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냉정하게 말을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업무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얘기할 부분들은 디렉션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시간을 주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개선하세요. 저는 그걸 가지고 평가할게요. 감정을 누르시고 컨트롤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컨트롤 안 돼. 컨트롤 안 돼요. 그래. 지시를 했는데 못 따른다. 그러면 자르면 됩니다. 네, 그게 회사예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도 그걸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맡겨놓은 거 아닐까?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그러는 거고. 그렇지. 괜히 잘 좀 해봐. 애들 다 그런 거지 그런 소리는 그냥 밥 먹으면 배부른 소리입니다. 그렇지. 원래 회사 생활하면 항상 당한 사람은 씩씩대는데 한 단계만 옆에 있는 사람은 신경 안 써. 굉장히 이 넓은 아량을 가지고 대하거든요. 멋있는 말 할 수 있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같은 거 당하잖아? 그럼 자기도 그때 이제 막 그렇지.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입이 잘못한 부분이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옆 사람한테 옆에 동료한테 시기시꺼면서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야 그래도 걔 그 향수는 좋은 거 쓰더라야 이런 소리에. 그렇지. 그러다가 걔가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거품 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부 평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내 아예 현재 그 직원 하나 교육 못 시키냐라는 부분에 평판이 약간 두려움이 생기신다면 신입에게 내가 디렉션을 줬던 내용, 그리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던 내용 또는 바뀐 내용들을 일일이 기록을 해놓으세요. 네. 내부에서 뭔가 평가 자료를 요청하러 할 때 그걸 첨부해서 내세요. 나는 이런 시도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디렉션을 내렸으나 개선 사항이 매우 없었다. 라는 거를 근거해서 남기십시오. 그리고 아주 엄격하게는 회사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친구는 사실 신입 딱지를 떼고 밑에 누군가가 생겨도 그쵸. 나중에 이런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가지고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명확하게 이 친구가 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인가에 네. 대해서 나름의 논리를 세워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미 여기 쓰여 있는 것만으로도 3개월 교육 기간을 왜 다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굳이 왜 참아야 돼요? 다음 달 초에 보고서 올리고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때문에 약간 힘에 부치신 것 같아서, 네. 마치 나만 나쁜 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팀이. 아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맡으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 신입에 대한 교육을 자기 포지션에서 해야 되니까 그냥 하게 된 거지. 뭐, 남들은 그러면 본인이 신입이었을 때 누군가가는 전담해서 교육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평판이나 이런 거를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 것 같다. 제가 딱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하지 마셔야 될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내서 뭔가 좋은 조언을 준다는 미명하에 술을 한 잔 먹으면서 회사 생활은 말이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꿈도 꾸지 마세요. 술은 고사하고 무슨 뭐 커피를 마시면서도 이런 얘기 절대, 왜냐면 그런 얘기를 받아들일 사람 같으면 애진작에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미 뭐 자라 그런다고 계속 쳐자고 그렇지. 뭐 떠들고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렇지. 이미 내가 충심으로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안 듣지, 그걸 안 안 듣지. 받아들이거든요. 오히려 그치. 나를 불러내서 이상하게 갈궜다는 둥, 꼰대짓 했다는 뭐 이상하게 이제 커질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 하지 개인적인 접촉이나 뭐 이런 맞아요. 뭐 개인적인 조언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쓰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라낼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있잖아. 커피숍 불러서 카페에서 탁 하면서 내가 자기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안 돼. 아니야, 그거 좋지 아니야. 않습니다. 아니야. 안 돼요. 세상 쓸데없더라 진짜. 네. 만약에 그렇게 하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듣는 신입이다. 그러면 신입이 먼저 조언을 구합니다. 그럼요. 그럼. 네. 이제 택도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네. 부담 갖지도 마시고 그냥 좀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분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의외로 상무님 조카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 그럴 수 있네. 있네.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 그러니까. 네, 그 관계는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건 확실히 한번. 그래서 오히려 뭔가 감정을 섞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정확하게 할 말을 하고 디렉션을 주고 성과를 체크하고 네. 보고로 남기고 이것만 하세요. 낙하산인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독박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 그냥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남겨서 그냥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술친금 한 박스 드릴 테니까 술 드시면서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그렇죠. 너 신입이랑 먹으면 안 돼. 그 술을 절대. 네. 내가 자기 술 약한 것 같아서 한 포 주는데 이런 거 하지 마.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새 신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새 신자가 많이 들어오셨어요? 새 신자분들 중에 유사자라고 할까요? 네. 익숙하게 보던 분들의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이분들도 그래도 뭐 새 신자니까 환영해드릴게요. 자, 이름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폴딱 일어날 준비해 주시고요. 만우진오빌리, 마른오징어, 무회승, 비타오백, 순돌모친, 시린바람꼬미, 야밍삼구, 안양토끼, 와이즈만, 운 좋은 남자, 정이임더, 티옥, 햄파루라마, 행복한 밀크, 혀, 어준선생, 골든벨루루, 건강이, 건강이지, 나라니까 나투, 딩딩씨, 반영과 실천, 세일러, 마스, 세팅선, 스텔라씨, 베아티튜토, 버덤, H2, GIFH, 미루, MIYAPPI, PALLAS 4549, 슬로우웍, 와호님까지.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환영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심용환 작가님 모시고 프린스 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심용환 작가님과 역사 이야기 하는 날인데, 네. 왕자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봤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매기는. 네. 역사 왕자. 그렇지. 히스토리 프린스. 프린스심. 네, 안녕하세요. 신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로아티아 한 달 다녀오셨는데, 네. 방송 중이죠, 지금?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던데, 목요일까지입니까? 네, 월화수목. 매주 이제 4회씩 나오는 건데, 야. 저 때부터 50분으로 확대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오. 40분씩 4부작이었는데, 50분씩 4부작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20일 갔다 오는 게 계약이었는데, 5일 더 끌려갔다 왔습니다. 정확하게 프로그램 제목이 뭐죠? 세계 테마기행. 세계 테마기. EBS에서 하는 거예요. 가끔 걸어서 세계 속으로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KBS에서 하는 겁니다. 그치. 네. EBS 세계 테마기행. 시간은 몇 시인가요? 저녁? 그러니까 9시 뉴스 전에 8시 50분인가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저녁 시간에 오늘 방송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내일 것까지 보시면 뭐 4개 중에 2개는 보실 수 있으니까. 재방송도 있고 다시 보기도 있고 VOD도 있고 하니 네. 네. 평소에 관심 있어서 그 프로그램 즐겨 보시다가 심 작가님 나온다고 게시판에 인증해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가 크로아티아였죠? 네. 저희는 뭐 크로아티아 전문가가 되고 왔습니다. 야. 한 달 동안 정말 농촌부터 어촌까지 다 구경하고 왔기 때문에 야. 매력적인 곳이에요. 너무너무 매력적인 곳이어서 날씨는 어때요? 겨울이니까 추운데 원래는 우리나라보다 추워야 되는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 너무 추웠죠. 그래서 거기가 더 따뜻한 뭐 그래요? 이랬던. 저는 거기서 이제 춥다고 계속 짜증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춥게 자는 걸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막 승질내면서 막 내복 입고 핫팩 터트리고 이러고 잤는데 네. 교육한 날 죽어버릴 뻔했어요. 여기 어디죠? 이러면서. 헐빈인가?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역사학교랑 오자마자 또 막 여러 개 네. 스케줄 그러니까 원래는 하셨던데. 와서 조금 쉬었다가 통영을 갔다 오려고 했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5일 더. 예, 방송사에서 갑자기 늘려서 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통영 가서 대학생 역사학교 잘했고요. 근데 갔더니 이제 김프로쇼 듣고 왔어요. 이런 친구 혹은 이제 저는 아무 관심도 없고 심용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따져보니까 엄마가 김프로쇼 애청자세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왔던 친구들도 있어서 더 이제 반응도 행사 잘 됐습니다. 네. 서대문. 서대문 항공사. 보고 해야 될 게 많군요, 지금. 우리 또 씨앗 뿌렸으면 그렇지. 봐야 되거든요. 네. 서대문 형무소는 맨 처음에 그쪽에서 지금 엄살을 부렸죠, 저한테. 어. 좀 모집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해서 이제 김프로 씨 도움을 받아야 됐다 했더니 거의 모객이 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방송이 나간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이제 왜 그런 데 가서 그런 얘기 했냐고. 진짜 내가. 그래서 문의 아무튼 전화 폭주해서. 예, 계속 좀 담당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도 뭐 상황이 잘 진행되고 거기도 이제 김프로쇼 듣고 등록하신 분들 몇 분 오셔가지고 근데 김프로 왜 안 하냐고. 아니, 할 수가 없어. 했더니 마감됐어요. 왜 하려고 봤더니.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김프로 게으르다고. 미리미리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셔가지고 제가 다독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원해 주시고 네. 잊지 마십시오. 단박의 한국사가 저희 방송의 핵심 교재라는 사실을. 네. 자, 그리고 빨리 변치 말씀하세요. 않았구나. 빨리 말씀하세요. 뭐야? 오늘 할 것도 있잖아요. 말씀하시고. 네. 서대문 연구소 많이 못 들으셔가지고 속상하시다고 막 이런 분들이 저한테 메일까지 오고 막 그러셨어요. 방송에 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강연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공개 강연이 있고 초대받아서 하는 강연이 있고 하니까 보통 페이스북 같은 데는 공개된 것만 하는데 제가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안산시 중앙도서관, 안산중앙도서관이에요. 네. 안산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인데 앞에 이렇게 호수 있어서 되게 예쁜 도서관인데 거기서 한국사 6주간 강연합니다. 안산중앙도서관에서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안산 쪽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될 것 같은데 근대사 3번 하고 현대사 3번 해서 6회 제가 강연하니까 그럼 참가비가 있나요?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로. 도서관에서 하는 거 보통 무료예요. 야. 3월 15일부터요. 네, 3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인데 6주 동안. 네, 6주 동안. 목요일이네요? 네, 매주 목요일 매주 저녁. 목요일 저녁. 네네.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안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중앙도서관. 뭐 신청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면 되나요? 아니요, 신청해야 돼요. 신청해야 이것도 되고. 역시. 여기 1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80명 정도 생각하시는데 네. 여태 현재 오늘 제가 물어봤는데 50명 정도 찼다고.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네. 제가 이런 사람인가 봐요. 왕자님인데. 그럼. 내가 그 얘기 왜 했지? 프린스임. 네. 프린스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재벌 얘기할 거거든요. 네. 갔다 오신 동안에
굉장히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재용 재판도 있었고 MB 수사하는데 삼성 얘기, 뭐 현대 얘기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재벌의 역사를 한번 훑어봐 보자. 네. 특히 이제 삼성과 현대 1, 2등으로 구분되는 네. 대표적인 기업 2개 놓고 한번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어떠냐. 사실 폭로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편집이 돼서 나갈지 모르겠으나 네. 중간에 제가 코라트에서도 계속 다음 아이템 뭐 할 거냐 이렇게 다 카톡도 보내고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 선생님은 답변 잘해주셨죠? 그렇죠. 네. 김 프로가 계속 씹었습니다. 인간이 왜 이러나. 씹은 건 아니고 답장이 늦었죠. 많이 늦었잖아요. 3번 물어보면, 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러고 답변 안 하고.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제 공중파 진출해가지고, 그 도취감에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여기 하기 전에 만났거든요. 같이 밥 먹었는데, 태도가 바뀌셨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 왔어? 뭐 자, 사람이,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니,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이템을 안 잡아줘요. 방송국에서요? 안 잡아줘요. 보통은 그게 여기랑 이제 똑같네? 출연하시는 분들이 아이템을 이렇게 대충 잡아가지고 뭐 작가들이 연구도 써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템을 일단 제가 잡아야 되고 기사도 제가 써야 되고 그리고 가서 방송도 제가 해야 되니까 하루 거의 신데렐라 느낌이에요. 한 4시 정도가 되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뭐, 갑질인데. 어쩔 수 없지. 을이니까. 성추행은 없었나요? 저쪽에서 당한 갑질이 지금 프린스 씨한테 가고 있다. 이 참 갑질의 어떤 그 잘못된 사회적인 영향. 그렇죠. 하도급. 갑을 병의 생활. 그러니까.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적응하느라고 진짜 적응하는 정신이 없어. 지금 조금 적응됐어요. 이제는 더 빨리 하잖아요, 이제.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목이 좀 뻣뻣하더라고.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바뀌었어요. 뭐 급할 건 없는데, 왔어요? 뭐 이런 느낌. 맞아요. 10분짜리 코너 한다고 목이 뻣뻣해지면. 야, 진짜. MC 되면 목 부러지겠다, 야. 자, 그래서 광고 듣고 와서 저희는 재벌의 역사, 오늘은 삼성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재벌의 역사 훑어보겠습니다. 네, 재벌의 역사 많이들 들으셨고 관심 있으신 분은 챙겨보시기도 했을 텐데 또 생각보다 그걸 그렇게 챙겨보시는 분들이 없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정에 두고 재벌이라는 게 뭐 영어 사전에도 등록이 됐을 정도니까 재벌이라고 발음 잘 못하더라고. 재벌. 네. 한 달 만에 분위기 되게 이상해졌네요. 사실 저도 지금 머릿속에는 뭐 계속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 뭐 이런 후유증 또 얼마 전 통영 뭐 이런 제가 지금 온통 바다네요. 온통 바다네요 진짜. 네. 정상이 아닙니다. 방금 김프로 얘기했던 것처럼 잘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근데 이게 의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국정교과서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국정교과서 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한국사로 검인정 바꾸면서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수정 명령 같은 거 하면서 강제로 교과서 내용을 막 뜯어고치고 불법인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지학사 교과서였을 거예요. 그 교과서 제일 뒤에 가면 한국의 경제를 세운 인물 하면서 2명의 사진이 교과서에 처음 들어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정주영, 이병철이겠죠. 정주영, 정주영, 이병철. 이병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계 경제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명박 시대 때 한국사 교과서의 마지막 장르를 보면 정주영하고 이병철이 한국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처럼 묘사가 되고 글도 명과 암이 객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온통 명.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게 참 그게 인상적이었었죠. 교과서가 혹시 재벌들이 뭔가 돈을 대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일단은 뭐 아무튼 대통령 자체가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둘 다 역사 교과서를 손에 대고 싶어 했는데 포인트가 좀 다른 거죠. 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념지향적이고 박정희 대통령 중심인 거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기업가 출신이니까 그런 영향력이 좀 컸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경제원 얘기도 항상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경제원의 배경이 이제 정경련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좀 알아봤었을 때는 그냥 일반 대기업에서 청년 프론티어 양성 과정에 그런 역사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근데 기업에서 돈을 대서 대학생들 이렇게 불러서 인턴 교육 시켜주면서 뭐 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거기 나와서 역사 가르치는 사람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명한 역사학자들은 거의 없고 국정교과서 만드셨던 그런 역사학자 혹은 역사학자가 아닌데 뉴라이트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항상 그런 어떤 찬란한 한국 경제의 발전 그리고 그 경제를 일으켜 세운 기업인들. 기업인.
이런 식의 교육을 사실 많이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사실 재벌의 크기가 이제 몸집이 크기 때문에 우리 GDP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배경에서 생겼는지를 뭐 이렇게 떠들어 보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오늘은 삼성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삼성이 정권을 계속 거듭해 가면서 5년짜리 권력을 위에서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조정하거나 뒤에서 이렇게 돈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게 승계 작업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이제 돈 때려줘가지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거 가져가고 이명박 정부 때도 다스 소송비 같은 뭐 깨알 같은 거를 계속 뒤에서 대납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이제 했었는데 이 삼성이 처음 생겨난 거는 1938년이던데요? 보니까? 맞아요. 대구에서? 근데 보통 이제 일제시대 때 얘기는 사실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일제시대 때에 있었던 친일 기업과 해방 이후에 재벌로 형성된 기업 간에는 분명한 좀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을 대가로 해서 활발하게 했던 사람들 중에서 참 재밌는 건 해방 이후에 그렇게 지금의 어떤 굴지의 대기업을 이끈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현재 대표하는 그룹들은 좀 약하기 때문에 모든 기원을 친일에서부터 찾는 건 조금 의미가 없다. 물론 박흥식 같은 사람들, 화신백화점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실제로 일제시대 때 열심히 해서 엄청난 성공을 보였고 이 박흥식 같은 사람 정말 대단한 게 나중에 가면 이 사람이 무슨 짓까지 하냐면 비행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일제 전쟁을 위해서 수행되는 산업 같은 데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승만의 경제자문 역할도 하고 또 박정희한테 경제자문 역할도 하고 강남개발, 원자력발전소 같은데 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줬던 사람인데 이런 걸로 따지면 연속성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 한국을 주도하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성공 요인은 어찌됐건 해방 이후부터 찾는 게 맞지 일제시대로 가면 얘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다. 그럼 일단 뭐 일제강점기 그때는 사실 또 삼성이 뭐 크게 막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국수 뭐 공장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조금조금하게 하다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 거치고 난 다음에 대표적인 사건인지 사카린 밀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유명하죠. 네. 일단 시작부터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귀속재산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귀속재산 처리를 배우고 적산기업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보통 일반은 적산기업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일본이 남기고 간 물자를 미군이 신한공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다가 이건 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한국인들한테 나눠주게 되는데 그 직전에 토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농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주그룹은 다 해체가 된 상태.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지주들은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미군정이 누구를 기준으로 나눠주겠어요? 이게 어떤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맥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툭툭툭 나눠주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지주가 없는 어떤 한국 경제 공황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적산을 잡아낸 사람들이 이제 어디됐건 재벌의 기초 단위가 되는 거죠. 그때 나왔던 기업들이 되게 재밌어요. 현대삼성 그리고 선경, SK. 네. 물론 SK가 지금처럼 커진 건 이제 노태우 때까지 가야 되지만 한화, 그 당시 한국가약 뭐 이렇게 그리고 두산, 혜태, 동양, 동국제강 이런 것들 이런 건 지금도 다 막강한 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찌됐건 이때 한번 이제 귀속재산을 얻으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다 이제 이승만 때 삼성과 이승만 정권의 유착이라는 것이 삼성이 커나가는 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단계가 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미 정권과 유착이 있었군요. 삼성이 귀속재산을 통해서 1차로 털을 놨다면 삼성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시간은 이승만 정권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기 때 이승만 정권과의 유착이 없었으면 삼성 재벌의 기초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자금의 대가로 이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막강한 특혜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조흥은행이라든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우리은행, 전신 같은 것들인데 그 당시 흥업은행 같은 은행들을 삼성이 인수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건 조금 뒷얘기긴 하지만 중앙일보 같은 것들 언론사 세울 수 있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인 거잖아요. 재벌이라는 것이 자기 분야의 시장을 키워나가는 거 이전에 이미 여러 분야에 진출해서 다양한 어떤 루트에 힘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게 사실 그 기초 모델이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고 이병철 회장이 이미 50년대 때 이승만 정권과의 아주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서 기초를 놨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걸 탁월했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무튼 한국 재벌사의 모범이 되는 거죠. 대부분 그 루트를 따라갔잖아요. 나머지 재벌들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게 뭐 금산 분리 뭐 이런 걸 정해놔가지고 뭐 은행하고 그냥 일반 기업하고 이런 거를 다 같이 가질 수 없게는 해놨는데 이미 뭐 가질 때들은 뭐 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게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삼성생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축은행 같은 것들, 증권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금산 분리냐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확실히 못하게 막는데 그게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가지고 재벌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고 그렇죠. 무주공산인 시절에 그냥 막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라. 그러면 사카린 밀수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는 들어봤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사카린 밀수 사건도 이게 사카린을 밀수했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사카린 밀수를 한 게 알려졌고 폭로가 됐고 삼성의 독주 혹은 삼성이 언론사를 하는 것까지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질시를 느끼는 경쟁 언론사들 이런 데서 이제 막 빵빵 터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좀 그래도 생각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어떤 그런 경쟁 의식 속에서 또 혹은 기자 정신 속에서 이렇게 폭로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삼성의 소유하고 있는 언론이 삼성의 편을 들어가고 또 정부도 재벌 방지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처벌자가 없는 상태로 이 문제를 처리했던 거죠. 이거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인데 중요한 건 그 방식의 특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 자체가 자기 분야로 파일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업을 성장하기 위해서 유사 기업을 장악한 거 플러스 언론사와 은행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소유한 대가로 정부에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밀수를 하든 뭘 하든 그곳에 돈이 있으니까 착복한 행동을 했는데 폭로가 되고 나니까 정권 입장에선 이걸 덮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이미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바로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당시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이잖아요. 삼성에서 자유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드러난 뭐 예를 들어 판정이 있어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폭로가 됐다든가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차이는 일단 우리가 무조건 좀 전제를 뭘 가져야 되냐면 이때 재벌은 지금 재벌처럼 큰 재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50년대 뭐 60년 초반이면 정말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요즘 중소기업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같은 대규모의 단위로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하다. 왜냐면 어쨌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벌은 70년대 이후부터 경제 본격화된 규모가 그때부터 커진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말 커지는 건 80년대 또 IMF 이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때는 기업이 특별히 엄청난 자금을 정치인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승만 정권에서 다 빨아들여요. 경찰 동원하고 관료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뭐 국가에서 이렇게 불법 대출을 기업한테 준 다음에 기업에서 그 대출을 역으로 돌려서 이렇게 뒤로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근데 역사학계에서 연구한 어느 정도의 것들은 있긴 하지만 이게 논문 같은 거 다 뒤져봤는데 그렇게까지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연구가 되고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눈치를 좀 보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파기를 하잖아요. 파기를 자료들을 하잖아요. 다 파기하니까. 파기하니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집중적으로 재벌 체제를 비판하는 논문들은 주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그냥 어떤 원론적인 비판들 지금 우리가 이미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국의 기업사를 보면 한국의 기업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들은 사실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답답한 거죠. 특히 삼성은 정경유착이라는 고리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미 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는 독재 권력과 경제 권력의 공생인 거죠. 일단은 주인공은 기업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독재자. 내가 이승만이고 내 정권을 연장해야 되겠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와 세력이 있는 거죠. 관료, 경찰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업이 있는 거고요. 있는 거죠. 아주 하부 단위로 존재 있는 건데 뭐 나중 얘기긴 하지만 이제 박정희 전두환 이래 이게 이제 깨져버리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독재 권력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 낯선 상황인 거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네가 커봤자 내 권력 아래인데 그
대표적인 게 전두환 때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자수성가를 해서 재계 7위까지 올라갔던 그 국제그룹을 전두환이 한 큐에 해체시켜버릴 정도로 독재 권력이 강했는데 독재 권력이 사라지고 나서 5년짜리 공화국 그렇게 돼버린 상태가 되고 기업은 더 커져 버렸으니까 이걸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걸 확 바뀌게 된 거죠. 얘기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역사 얘기는 원래 심각해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지금 3대를 거슬러서 쭉 그룹이 이제 승계가 돼 왔다고 보이는데 말씀하신 그 이승만을 뭐 위시로 한 뭐 굉장한 독재 권력 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게 이병철 때라면 3대가 이렇게 거슬러 오면서는 양상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여기 하나 좀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데 이게 좀 포인트 같아요. 4.19가 있었잖아요. 4.19 때 그 열기 속에서 부정축제자 처벌하라라는 게 굉장히 강한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나왔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부정축제자를 처벌하라라고 하는 열기가 막 나오니까 이공화국이 들어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혁명정부가 들어선 건데 들어섰으니까 당연히 부정축제자를 처벌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공화국은 부정축제자 즉 재벌을 처단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으니까 계속 살아남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박자를 좀 맞추자고 이렇게 좀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궁금해. 처벌됐을까? 그러니까 팟캐스트 왕자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왕자야 진짜 말하기가 민망하다. 근데 처벌을 못 하는데 처벌을 못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서 못했다 이게 아니고 처벌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논리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국가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자.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연구하고 책 쓰고 하면서 야, 어쩜 이렇게 그때 쓰던 담론이 지금도 그대로 있냐 할 정도로 그냥 이거를 괜히 했다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딱 그걸 감지하니까 이 재벌들이 다 연합을 해서 그런 식의 활동을 로비를 넣고 막 활동을 하고 또 역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장면 총리 라인에다 정치 자금을 또 들이밀려고 하고 이런 어떤 뻔한 루트들이 생기게 되면서 미적미적거리다가 그러니까 해야지라고 말은 하고 여긴 어쨌든 혁명정부니까 4.19 혁명 열기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못하는 거죠. 그다가 그냥 쿠데타 일어나서 실패한 거예요. 똑같네요 지금하고. 근데 그러면 부정축제자들을 처벌하라라는 민중의 소리가 높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민중들의 눈에 봤을 때도 삼성 같은 회사들의 사람들이 부정축제자로 보일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냥 건실한 기업인이었다면 그렇게 욕할 일은 없을 거잖아요. 왜냐면 네. 다 알잖아요. 지금은 SNS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알지만 그때는 SNS는 없지만 SNS가 없다고 소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디든 나라가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가난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농민들이고 도시 와서 그 가난하게 사는데 저기요 저기 저 사람은 저렇게 누구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물자 빼돌려서 쉽게 컸더라라고 하니 그거에 대한 건 모를 리가 없죠. 네. 근데 두 번째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어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재벌 부정축제를 처리한다. 이게 또 사실은 군사정부,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소장과 그 군사정부의 또 하나의 타겟이었거든요. 왜냐면 절망에 빠진, 도탄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어떤 쿠데타의 빌미 이유였기 때문에 재벌을 또 처리를 하려고 해요. 실제로 또 재벌을 처리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부패의 그 자금을 공식화시켜서 그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했던 게 화폐개혁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까보니까 재벌이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돼. 생각보다 가난해 애들이. 맞아. 갖고 있는 게 얼마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얼마 없으니까 화폐개혁은 이제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외자 도입을 통한 이제 수출 전략으로 가게 된 게 박정희 정권의 변화인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재벌들 중에서 그때 이제 삼성 자꾸 오늘 삼성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오늘 삼성 얘기군요. 그 이병철이 뭐를 얘기하냐면 기자회견까지 해요. 내가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 나의 죄를 알고 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헌신하겠으니 기회를 달라. 나라 경제는 좀 운영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회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쵸. 대신에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놓겠다 하니까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력 재벌들을 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같이 그 선언을 하고 그 당시 사실 삼성보다 더 컸던 재벌들도 있는데 그 재벌들이 눈치 보다가 대세가 이건 것 같아서 다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대 어떤 재벌 전체가 고개를 숙이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고 강하게 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딱 이제 정부 쪽에서 또 뻔한 소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공화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했다가는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 그러니 저들이 어떤 태도를 봐서
방안을 내보자라고 하면서 결국은 되게 낮은 단위의 쉽게 말하면 벌금이죠. 그래서 돈을 받고 그냥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다 용인해 주면서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게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액션을 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찌됐건 이게 우리가 소설을 쓰는 건 아니고 역사학이라는 거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튼 액션은 그렇게 가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병철과 재벌들이 재산 헌납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달라 플러스 경제가 위험하지 않니라고 이렇게 액션을 읍소 플러스 읍소 플러스 약간의 그 압박 협박 하고 반대편에선 엄단하겠다라고 해놓고 근데 그들에게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면서 루트를 만드는데 당시 공장 부진이 인플레이션 같은 현상들 그러니까 소유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있으니까 그때 국가에 좀 냈던 돈 다 하더라도 재벌들은 훨씬 큰 이득을 보면서 게임이 끝나게 됐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역사에서 재벌을 처단할 수 있었던 혹은 재벌을 처단하려고 했던 유일한 사건이 4.19 혁명 이후에 이공화국하고 박정희 군사정부 였었거든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현대사 책.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한방한국사다. 그렇지. 한방한국사 현대편이다. 지금 김 선생님 바로 지원 나오잖아요. 지금 김프로 지금 교만해져가지고. 눈빛이. 나 공중파 나오는 사람이라 그래서 별로 안 받아줘. 이 프레임을 이상하게 짜고 있어.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왕자 프레임을 잘못 던진 거야, 나중에. 실패! 여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책 쓰면서 문제의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앞 세대들이 어떤 독재와의 싸움이니까 보통 우리나라 현대사 책 보면 다 그 얘기 나오는데 나는 내 시대의 관심사가 더 관심 많으니까 그래서 한참 찾았는데 뭐 이렇게 로우 데이터로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논문화되고 접근할 수 있는 거 정도로 따져봤었을 때도 생각보다 연구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어찌됐건 앞뒤 다 따져봐도 혁명적 열기 속에서 처단하려고 했던 건 그 사건이었고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흐지부지해져 버렸다라는 건 좀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하면 피로감을 느낀다는 둥. 경제가 어렵다는 둥. 뭐 이러면서 적당히 물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똑똑해져서 그런지 SNS 때문인지 잘 약발이 그렇게 많이 먹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시간 끌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이 자본가, 부르주아, 기득권 이런 사람들이 버텨내는 힘은 시간이에요. 시간. 왜냐면 어차피 혁명적 열기는 오래 못 가거든. 그치,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만히 읍조리면서 버티다 보면 이제 열기가 수그러 들고 나면 봐. 안 바뀌었어. 이러면서 이제 또 막 하게 되는 이게 꼭 나오게 돼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유월항쟁 이후에도 이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70년대 박정희 시대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재벌과 박정희 정권은 소위 말하는 국가 근대화라는 한쪽 면, 그 절반에는 서로 간의 기득권을 강고히 하는 파트너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각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지금 목소리는 청취자 여러분 정상으로 들리겠지만 지금 김 선생 얼굴이 팥죽에 뭐라 그러지? 완전히 어제 도대체 어제 음주의 후유증이 아니 얼굴을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지쳐 있어요. 이렇게 지쳤는데 내가 방송을 위해 최선 다하잖아. 네. 공중파 나간다고 그러지 마. 이건 진짜 질투. 제가 좀 방송 나가봐서 아는데 이건 진짜 질투.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다시 프레임이 오나요? 지금 막 싸질고 있어. 막 여기저기 지금. 한 달 만에 와서 감이 없어요. 프레임 전쟁이야, 셋이. 그 삼성과 현대의 재벌의 양태는 네. 여러 가지 조직 문화도 그렇고 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생기게 된 뭐 원인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폐 개혁했는데 나라에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서독 광부 간호사 파견한 거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냐면 뭐 그걸 두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3천만 달러예요. 그렇게 인력을 파견해서 고작 3천만 달러. 물론 그 당시 3천만 달러 엄청난 돈이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이제 문제 삼는 게 한일협정 때 받은 게 그게 3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김종필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3억 달러의 가치를 너희들이 아냐. 근데 그 3억 달러도 한 번에 일시로 받은 게 아니라 10년간 3천만 달러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김대중 국회의원 당시에 아니 받으려면 한 방에 받아야지 이걸 이렇게 하지 나눠서 받으면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게 큰 의미를 어찌됐건 갖는 게 차관이 들어오면 이 당시에 금리가 그 당시 시중에 기업이 돈을 빌리려면 20-30%.
하체는 70. 아이고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너무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빌려줄 여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력을 어마어마한 재력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받아온 차관이 3에서 8%. 야. 완전 절이. 신세계네, 신세계. 완전 절이잖아요. 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보면 부실기업 정리를 언제나 재벌한테 주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구조조정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기업이 사고를 쳤을 때 결국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다 떠안고 국민 세금을 부담한 다음에 그 기업의 시설은 탈탈 턴 다음에 다른 재벌한테 주잖아요. 그거를 우리 사회에서는 경영 정상화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되게 나쁜 건데 그게 60년대 때 관행인 거죠. 싼 금리 이런 회사들 처리하는 걸 주면서 기업이 확확 커져 나가는 거고 그 루트에서 이제 자본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컸던 건 삼성과 현대로 상징되는 대기업들의 어떤 성장 방식이었다라고는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과 현대는 사실 다뤘던 산업 영역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출발했던 영역들이. 맞아요. 그 차이가 지금의 삼성 현대를 가르는 되게 정확한 캐릭터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산업화 시대의 상징적인 기업은 현대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중공업, 그리고 건설. 이제 건설, 중동 진출, 그러니까 어찌됐건 60년대 때는 차관을 빌려왔고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돈을 버는 게 목표였고 70년대로 들어가면서 석유 파동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결국 그 사정 속에서 중동 진출이 대안으로 나왔고 근데 그 중동에 가서 건설을 했던 게 현대고 그래서 그때 배워온 건설 노하우로 한강다리 놓는 걸로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놓고 강남 개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노하우를 얻어왔기 때문에 산업화의 상징적 그룹으로선 삼성의 존재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대. 아, 현대가. 네.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셨나요? 갔다 온 지 꽤 됐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시기 때 아무래도 전자라든지 혹은 그 전에 이제 옛날에 제일제당 이런 거 섬유, 조미료, 제당 말고 또 삼성이 큰 게 한 3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건 뭐야? 뭐 이렇게 막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가 굉장히 어떤 하드한 단위로 커나가는 걸 볼 적에 대부분 이제 구경을 하고 있었던 타이밍들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건축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막 현대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자기들이 이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이제 나중에 사실은 삼성이 이렇게까지 재계에서 이제 넘버로 군림하게 된 건 이제 반도체죠. 네. IMF 이후의 모습들이 되는 거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기업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영향은 확실히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한테 삼성이 예전에 많이 열등감을 느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현대는 건설 그리고 또 유명하게 조선, 자동차 막 이렇게 굉장히 남성적이고 큰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은 별로 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한테 항상 이병철 회장이 열등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반도체를 시작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 때 트랜지스터 기술 같은 걸 배워왔던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지는 모르는 모습들은 뜨게 된 거죠. 근데 유일하게 그 이후에 그래도 경제 개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김대중 정권이기 때거든요. 그러니까 IMF가 터졌고 IMF를 관리하는 상황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초기 때 구조조정이라는 미국의 개혁 압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김대중 정부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재벌을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5년짜리 공화국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집권 초기에는 개혁이 가능한데 이제 이게 집권 후기로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고 외환위기라는 거는 그냥 잠시 위기라면 어찌됐건 80년대 중반 혹은 90년대 특히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죠. 영어로 세계화 뭐 이렇게 막 보급하려고도 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의 흐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결국은 제대로 된 재벌 개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가장 커나갔던 그룹으로서 삼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뭔가 정경유착이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있었던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정경유착이요? 그건 네. 뭐 사건은 굉장히 많죠. 정경유착 사건은 뭘 말해야 돼? 왜냐면 저희가 지금 요즘 매일 보고 있는 뉴스가 사실상 정경유착인 거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 대기업 스캔들이 있었을까? 정경유착으로? 아까 말씀했던 사카린 미수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예요. 차관을 빌려주면 정치 자금의 10%.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만 달러를 네. 뭐 차관을 받았다. 그러니까 차관을 이제 기업한테 빌려줬다 하면 3만 불은 정치자금으로 3만 불을 무조건 뒤로 다시 줘야 돼요. 공화당으로. 네, 당시 공화당 재정위원장 김성곤 뭐 이런 사람, 이건 사카린 때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형태의 관행. 왜냐면 독재 권력이 어떻게 독재 권력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독재 권력이 유지할 수 있는 자금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 자금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커나가는 재벌들한테 돈을 빌려준 다음에 정치 자금을 받아서 10% 상납. 그렇죠. 그걸로 다시 이제 운영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이제 띌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이건 구조화된 거고 그 중에 가끔 드러나는 게 뭐 사카린 미수 사건이니 뭐 몇 가지 것들이 터지는 거고 구조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때 가면 이제 그 퍼센트를 이제 20%까지 올렸다. 전두환 정권한테. 그 안에 뿜빠이는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 제가 장세동도 아니고. 10%에서 20%까지. 올렸다라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박정희 시대 때 정경유착과 좀 별도로 그래도 독자적으로 부산에서 열심히 해서 일했던 어떤 성공했던 사람이 국제그룹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김영삼 바람이 막 일어나고 할 적에 그걸 막아라 하는데, 기업에서 노력도 안 해주고 하니까 이제 그 심지에 딱 걸려서 이제 기업을 은행 대출 끊어버리고 해체시켜서 다 찢은 다음에 나눠줬던 사건이 됐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사건을 보면 절대 안 돼요. 사건으로 보인다는 건 이렇게 꼬리잡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정경유착 구조로 커왔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게 좋은 거죠.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2번이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비슷한 논리로 그냥 묻혀서 지나갔다는 건데 이번에 삼성 재판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승계 작업이라는 큰 과제가 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는 사실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은 없었던 것으로 그리고 박근혜도 몰랐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대외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게 이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는데 사실 삼성공화국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이거를 수술을 하지 않으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개별 단위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이런 게 지금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적폐청산을 열심히 하는 것과 삼성공화국을 별개로 떼어놓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위기의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저도 사실 기업 강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업 강연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 와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근데 이제 단순하게 기업 강연에 저희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어디다가 한국은 기업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힘든 거죠. 우리나라 정서상 그냥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로 프레임을 또 몰아가 버리게 되니까 이건 사실은 재벌 구조의 조정이라는 건데 재벌 구조의 조정이라는 것과 어떤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을 막 섞어서 사고하는 문제들도 막 생겨버리고 이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다음 프로젝트, 다음 책 때문에 이제 요즘에 계속 사실은 검찰 뭐 이렇게 문서, 판결문, 이유서 이런 거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그냥 헌법의 상상력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관심이 생겨 계속 보는데 우리가 보기에 A가 문제야. 그러면 저 자식을 처단해야 되고 옛날에 정근대 사회에선 군대 끌고 가가지고 승자가 딱 이긴 다음에 죽이면 끝나는 거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근대 국가로 딱 발전하면서 어떻게 딱 바뀌냐면 그 사람들을 정의의 재판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과정을 굳이 거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느끼지만 뉘른베르크 대재판이니 도쿄 대재판 같은 전범들을 올리는 것도 되게 특이한 사례거든요. 원래는 재판이라는 게 없어요. 승자가 그냥 처단할 거 처단하고 뺏을 거 뺏고 약탈할 거 약탈한 다음에 게임 끝이에요. 근데 그쵸. 이게 딱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정의의 처단의 수단으로 재판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사법부가 그 정의를 수호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법리와 현실적 감정이 다른 게 또 문제예요. 네. 굳이 2차 세계대전 예를 든다면 우리가 보기엔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버트 팔이라는 그 인도 출신 그 당시 그 도쿄대 재판했던 판사는 전원 무죄를 주장해요. 근데 그 논리가 있어요. 국제법적 기준으로 딱딱딱 따지면 이 사람들은 자유권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로는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당시도 엄청 유명했고 일본 구급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낯설어진 게 뭐냐면 그 전까지 우리 사회는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국민청원이잖아요. 이게 완전 왕조 인식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했으니까 전하 신문고야. 쾅쾅쾅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우리는 삼권 분립 국가인 거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건 위험한 거고 그 사법부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한국의 사법부가 어떻게 해왔냐? 또 법리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참 그냥 느끼는 심각한 위기감과 그 위기감을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어떤 차이, 괴리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벌사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중간중간 저희가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큰 흐름을 잡으시는 데는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저희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쨌건 재벌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의 생활 구조를 만들어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탐독하면서 외국 사례랑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사례로 바꿔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짐작입니다만 지금 녹음을 한 주 전에 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이 나갈 즈음에는 MB가 올랑말랑할 타이밍이 올 수 있거든요. 검찰에. 네, 그래서 어쨌든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 그래서 경제만을 살릴 수 있는 뭐 하여튼 뭐 이런 실력가, 그래서 도덕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냥 봐주는 이런 걸로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그 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몰아주고 그냥 빨리빨리 효율적인 것만 해가지고 키워서 만들어놓은 재벌이라는 희한한 형태, 뭐 이것이 나은 결과물 같은 느낌이 저는 좀 있거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 오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단박에 한국사 현대편의 뒤를 보시면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많이 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예, 그 책을 보셔라. 혹시 없으시면 사시고.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재벌 가지고 얘기를 한번 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